자, 관세의 납부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관세의 납부 방식은 크게 신고 납부 방식하고 부가고지 제도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고 납부 방식은 앞에 사실은 자진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그걸 뺀 거예요. 원래는 자진 신고 납부 제도라고 부릅니다. 화주 스스로, 납세 의무자 스스로 어떤 물건을 얼마치를 갖고 왔고 그리고 세액이 얼마이기, 세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돈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해서 자진 신고 납부 제도를 하는데, 자진이란 말을 보통 생략을 해서 그냥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부가고지 제도가 있어요. 부가고지 방식은 국가가 얼마의 세금을 내세요 라고 고지서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부가고지 제도였습니다. 근데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높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과 관련되어진 매뉴얼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물동량은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부족해요. 그럴 때서 무한정 세관 공무원 뽑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화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공개를 하고 화주 스스로 이를 직접 납부하도록 합니다. 성실 납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면 관세법을 개정해서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할 때는 자진 신고 납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부가고지 제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 납부 제도하고 부가고지 제도가 병행이 되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부가고지 제도만을 원칙으로 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고 납부 방식하고 부가고지 제도가 병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면은 납부해야 되는 세액과 관련돼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1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의 최저한이라고 되어져 있죠. 실제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만 원이 안 되면은 국가는 징수권을 발동 안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가하고 징수는 다르댔죠. 부가권을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징수권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가는 해요. 하지만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볼 때는 부가인지 징수인지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부가는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형성권이에요. 징수는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받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징수라고 불러요. 분명히 징수하지 아니한다서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세법에서 다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납부세액 한도가 있었어요. 얼마까지만 낼 수 있다. 이제는 없습니다. 납부세액 한도 폐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 지불카드로 관세뿐만 아니고 모든 세금 다 납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신고를 할 때는 수입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 납세신고서 3개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 납부하고 관련된 신고는 납세신고서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금은 먼저 내도 상관없습니다. 꼭 뒤에 내라는 법은 없어요. 먼저 냈을 경우에는 혹시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으면 되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 더 내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미리 내겠다 한 국민에 대해서 또는 수입화주에 대해서 세금 내지 마라 그렇게 할 이유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럼 고맙지요. 예. 어쨌든 빨리 세금 내주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화주들이 일단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사항에 누락이 없다면 일단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납세자 성실성 추정이랍니다. 납세자 성실성 추정. 납세자는 전부 성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한 내용에 누락된 것이 없으면 일단 무조건 맞다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통과를 빨리 안 시켜주게 됐을 경우에 화물 체하 현상이 발생하고 그거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주를 일단 국민들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다고 신고해요. 그리고 천천히 세금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사후 세액 심사라고 합니다. 사후 세액 심사. 그래서 천천히 세액 심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을 다시 걷어들이게 돼요. 부족한 세액을 걷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추징이라고 부릅니다. 추징. 세금을 추징한다. 부족 세액을 걷어들인 것을 추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고 수리 전에 미리 심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사후 세액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납세 실적이나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스스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다. 이거 판단이 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율심사제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납세 실적하고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다는데 일반 조그마한 무역에서는 해당 사항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납세 실적 수익 규모 여러분 생각했을 때 1년에 관세 5천만 원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수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와 관련돼서 누락된 적도 없고 정확하게 신고도 하고 기업 안에서 스스로 세금 신고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재, 인력이 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은 해당 사항 없어요. 대한민국 천대그룹의 제조, 생산, 무역하는 업체 그 정도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 돼야. 그래서 중국에서 양말 500만원치 수입을 한다든지 1년에 그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뭐 자파를 수입한다든지 절대로 자율심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돼야 자율심사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실수를 해서 부족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과다하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정, 수정신고, 경정, 청구, 경정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 전에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정은 뭐냐면은 신고만 했어요. 아직 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어요. 고치면 돼요. 그걸 우리가 정정이라고 불러요. 그 정정은 돈은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한 상태에서 세금 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 그걸 정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보정이나 수정신고나 경정 이런 것 같은 건 뭐냐면 신고 납부한 이유예요. 즉 신고도 하고 돈도 낸 이유입니다. 신고도 하고 돈도 낸 이유에 부족세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납세 의무자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보정. 근데 보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세금을 잘못 냈는지 뒤늦게 알았어요. 이때는 우리가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근데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국가가 어쨌든 6개월이라는 기간에 세금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뒤늦게 발견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산세라는 부족세액 내는 것 외에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에 납세 의무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국가는 사채업자가 됩니다. 국가는 사채업자 아니에요. 그래서 징역을 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각심은 불러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가산세. 그래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도 납부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을 신고 납부했지만 실제로 부족하게 냈을 수도 있지만 과오납으로 인해서 많이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냈을 경우에는 나는 많이 낸 것 같은데 국가는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 고치는 걸 우리가 경정이라 불러요. 경정. 세관이 세금 고치는 걸 경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나는 세금을 과다하게 낸 것 같은데 국가님, 세관님 당신이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경정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 경정은 화주의 신청이 있든 없든 국가가 세액심사를 한 결과 세금을 많이 냈거나 적게 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화주가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환급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러면 부족한 세액을 걷어들여야 되죠. 부족한 세액을 걷어들이는 걸 뭐라 한다고요? 벌써 또 까먹었어요. 추징이란다 했죠.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세법상의 의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고치는 것과 관련돼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일단은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경정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한 화주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다시 정의를 하면은 보통 이거 세법과 관련되어진 내용에 보면은 뭐라 써놨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가서 뭐 검색해가 보면은 진짜 어렵게 뭐 말 짜다로 써놨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딱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가산세는 세법상의 납세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게 하는 겁니다.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 정상적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된다고요. 국가를 속이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허위로 작성을 한다든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요. 세법상의 납세자는 당연히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법상에 지켜야 되는 납세자의 의무예요. 그러한 납세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역을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데서 가산세예요. 그럼 가산금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갖 서적이나 세법책 찾아보면 진짜 복잡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가산금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은 납부기한 있죠. 납부기한 내 세금 안 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연체료라고 들어봤죠? 연체료, 연체세. 연체료가 가산금이에요. 끝. 가산금 아니 다 가산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온갖 세법에 보면은 무슨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거든요. 진짜 답답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한 말이 있어요. 왜냐면 가산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납부기 위한 내 세금 안 낸 거. 돈 늦게 내지 말라고요. 체납 방지 목적이에요. 그게 가산금이에요. 그 외 싹 다 가산세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때리치기도 안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신고 납부 방식이랬죠. 그래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신고 납부지요.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 적게 낸 부분에 대한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예요.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공식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되냐? 정상적일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아래의 공식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납부 불성세가 합산한다는데 한 개만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의도적 악의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속이고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는 불성실, 악의적 신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더 많이 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은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40을 내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실 납세자는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런 부분은 10%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관세 포탈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더 많이 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40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내 세금 내지 않은 거에 대한 연체료를 했어요. 1차 가산금하고 2차 가산금을 합산을 해서 내는데 2차 가산금은 다른 말로 중가산금이라고 돼요. 중가산금. 같은 말이에요. 자, 1차 가산금은 체납된 관세에 대해서 100분의 3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2차 가산금은 그때부터 한 달 만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1000분의 11을 플러스 합니다. 하지만 중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됐어요. 6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죠? 12 곱하기 5 하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5년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가산금이 60월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가산금이 더 높아진다고요. 국가는 늘 얘기하지만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사채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금전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그게 60개월이에요. 60개월. 그래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중과상금은 체납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강호동 상사가 세금 관세를 1000만원 납부할 게인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받아 쓰세요. 받아 쓰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는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잠 올 때 이럴 때 펜으로 써야 돼요. 펜을 드세요. 쓰세요. 좀 쓰세요. 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안 쓰시는 분인데 눈에 다 보입니다. 천장 위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밖에 나가 있어요. 빨리 보세요. 빨리 펜 꺼내세요. 자, 그래서 얘를 잘 쓰세요. 이런 거 케이스 문제로 잘 나와요. 자, 강호동 상사가 납부해야 되는 관세가 10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950만원만 납부했어요. 이 경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1차 가산금하고 2차 가산금의 합계를 구하는데 2달 이후에 2개월 이후 1차 가산금하고 2차 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어떻게 하냐. 자, 1000만원인데 950만원 냈죠. 그러면 납부세액 50만원이죠. 이 50만원 갖고 일단 1차 가산금, 문제에서 1차 가산금하고 2차 가산금 합계를 구했으니까 요거 100분의 3에서 하나 구하고 한 달 더 지났으니까 뭐예요? 2차 가산금에 또 계산해서 합산한다고요. 절대로 그거 틀렸어요. 왜? 무슨 소리 한대요? 1차 가산금하고 한 달 지날 때마다 2차 가산금 1000분의 12 계산은 맞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틀렸냐면 이 부분이에요. 중가산금은 체납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얼마 안 냈어요? 1000만원에서 950만원만 냈죠. 지금 50만원만 미납했죠. 100만원 안 되죠. 2차 가산금은 원래부터 빵원이에요. 1차 가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만원 100분의 3 얼마요? 5, 35, 15,000원이네요. 15,000원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왜 틀리냐면 문제에서 이랬어요. 1차 가산금하고 2차 가산금의 합계는 얼마인가? 꼭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마치 2차 가산금이 있는 것처럼 있긴 있어요. 빵원. 빵원이라고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나오면 공식만 들이다 외웠으니까 뭐예요? 100분의 3, 1000분의 10에 두 개 합친다고요. 백날 그렇게 계산한 거 반드시 보기 1번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1번 하고 왔어 내 맞췄다 이러는데 나중에 정답 발표되면 틀렸거든요. 혼자 이의신청 하고 있어요. 이의신청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역대 기출문제 보면 전부 다 그래요. 2차 가산금 없는 거 시험 문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체납관세가 100만원이 넘으면은 1차 가산금도 더하고 2차 가산금도 더하고 해야 돼요. 근데 100만원 안 될 때는 2차 가산금 빵원이에요. 1차 가산금 계산하는데 빵원 더해봤자 어차피 뭐예요? 1차 가산금 그대로예요. 근데 일부러 마치 2차 가산금이 있는 것처럼 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요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가산금 문제는 케이스 스터디 문제로 해서 나옵니다. 케이스 스터디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가산금, 중가산금은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요. 3개월로 나오든 15개월로 나오든 60개월로 나오든 어쨌든 100만원이 안 되면 무조건 1차 가산금으로 끝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산금 부족에 대해서 이건 간단히 여러분 암기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부가고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고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즉 신고 납부하고 부가고지를 병행합니다. 그러면 부가고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여행자가 그 자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올 때 우리 면세 한도가 그 600불이죠. 그거 초과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말로서 고지하고 현장에서 돈 걷어 들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구두고지. 바로 뭐예요? 부가고지 중에 한 개. 즉 부가고지는 서면으로 고지할 수도 있고 말로 고지할 수 있고 두 가지입니다. 구두고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자 휴대폰, 전환, 선박, 적재 물품이 보세구역 아닌 곳에 장치된 경우에요. 그 다음에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관세를 수납해서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어요. 즉 출납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는 출납 공무원에 반드시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관세 얼마 내세요 해놓고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은 그냥 인마이 포켓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출납 공무원은 별도로 둬요. 별도로. 그래서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는 반드시 출납 공무원에 인계를 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가고지의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고 가산금 징수 대상이랬어요. 왜 그러냐 봅시다. 자, 가산세 아까 정의가 뭐랬습니까? 가산세는 세법상의 납세자에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거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지난 거에 대해서 연체를 했죠. 부가고지는 국가가 세금 얼마 내라고 고지서 날리는 거예요. 납세자는 세금 내는 거와 관련돼서 아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고지서 날라면 고지서대로 세금만 내면 돼요. 납세자가 세금 산정하고 관련돼서 의무 위반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납부기한 내 세금 안 내면은 가산금만 있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의 정의를 잘하면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부가고지는 국가가 직접 세금을 다 산출해서 얼마 내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는 세금 산출하고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즉 의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 기한이 나와요. 그 기간 내에 돈 안 내면 가산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산금 징수 대상이지만 가산세 징수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가고지 대상이 있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예외적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에 해당되는 종류가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서 딱 한 개 빠집니다.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물품의 경우 수입 신고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신고 납부 대상이, 이거 어디 있냐면 여러분 특별 납세 의무자 규정 외웠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 아이들이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예외적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누이 외우라 했어요. 여러분들 안 해왔으면 지금 내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특별납세 의무자에 가서 특별납세 의무자 대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케이스 다 외우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바로 예외적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에 해당되는 거하고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그 중에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물품이 있어요. 요거는 신고 납부 대상이에요. 요거 빼고는 전부 다 부가고지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보세건설장의 시설 중에 신고 수리 전에 가동한다든지 보세구에 들어간 물품이 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된다든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저는 포기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주세요 라고 부가고지를 요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행자 휴대폰, 우편물, 발송품 이런 경우에는 부가고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냐, 다음 중 현행 관세법상 부가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리고, 즉 지금 나와 있는 부가고지 대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진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가고지 대상은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 내는 거와 관련되어진 납세 의무는 언제 소멸되느냐, 제일 이상적인 거 세금 내면 됩니다. 관세 내면 사라져요. 그리고 담보가 있었는데 그 담보물이 관세에 충당된다든지, 또는 부가권이 취소가 된다든지, 관세 부가권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불러요. 제척기간이 만료된다든지, 또는 징수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질 때 요때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경우에는 반송이 되면 소멸돼요. 이 중에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세금을 제때 내면 돼요. 가면 이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